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진행을 맡은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소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100년 포럼의 이기훈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 전에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 100년 포럼에서 개최하고 있는 우리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가 벌써 4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이 이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58 개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매우 드문데 저희 때 100만이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를 않아서 좀 그랬는데 오늘 마침 우리 게다가 김두관 의원께서는 굉장히 최연소란 기록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연소 군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이장님에서 시작해서 군수 그리고 행자부 장관 이러한 상당한 큰 기록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치 분권 이하고 같이 따라다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포부를 포함해서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들어볼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아마 이제 자세한 소개 같은 것은 우리 사회자께서 또 해주실 겁니다. 김두관 의원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포럼이 회의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또 잘 활용해 주시는 역할을 정말 이기훈 대표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허영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교수님하고 우리 강연을 해주실 김두관 선배님은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는데 저는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50대 초반이 제일 어정쩡해가지고 백신을 안 주더라고요. 국회의원 또 먼저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또 국민 먼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제일 늦게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19에 너무나 헌신적으로 국가 방역 시스템에 협조를 해주셔서 그야말로 1,500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고 7월 달이면 1단계는 전면 해제돼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저녁 자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이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새백년 포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참석자분들의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두관 선배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장에서 장관까지 꼽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아직 출마 선언 전이시긴 하지만 그야말로 사전 오기에 그러한 인생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정치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 떨어지시고 4번 승리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장에서부터 말단 이장에서부터 군수, 도지사 그리고 당의 여러 중역과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서고 계신 분입니다. 참으로 자치분권 하면 김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하면 또한 김두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오전 사기의 그런 어떤 경력 속에서
아마 마을의 구석구석을 보는 눈이 다르실 거고, 구석에서 마을의 주인이신 주민 한 분 한 분을 보는 눈도 다르실 거고, 대한민국의 비전은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오롯이 국가의 주인으로 끌어올리는 길, 그 한 분 한 분의 삶의 역사를 끌어올리는 길, 삶의 생존 조건을 끌어오는 길, 그분이 인생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를 꽃피우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자 희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장서부터 군수,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그러한 하나하나의 소중함들을 잘 쌓아온 시간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우리 김두관 선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거듭해 오셨습니다. 자, 제가 이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박수를 맞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큰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회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새백년 포럼에 우리 이기현 상임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한정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국회에서 같이 21대 활동하고 있는 우리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바쁘실 텐데 참석해서 이렇게 격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 대변인 역할을 잘 하셔서 아마 김두관보다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정말 우리 당에서 기대되는 젊고 개혁적인 의원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껏 기대해도 되실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경험은 2번밖에 없지만 정치권에 좀 오래 있었던 편입니다. 제가 지역운동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그 책 아마 지난번에 출판기념회 하면서 저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보좌관들께서 좀 그 특강이나 이렇게 할 때 좀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영상 좀 괜찮으셨나요? 여튼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펴낸 꽃길은 없었다의 자서전은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깃발로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영남에서만 공직선거를 9번 출마를 해서 4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고요. 김포에서 국회의원 1번 떨어지고 1번 됐기 때문에 제가 총 공직선거는 11.5승 6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단 2번 정도 하고 당 대선 경선도 한 적이 있고, 옛날에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도 선거로 해서 당선이 됐고, 30년도 더 됐지만 마을 이장도 그냥 추대된 게 아니고 제가 마을 이장도 선거로 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를 많이 아끼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을 이장도 하고 농민의 활동도 하고 책사랑 나눔터라고 오늘날 북카페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북카페가 없을 때인데요. 그렇게 하고 해서 또 남해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냐. 사실은 남해군은 대다수가 이제 농어민들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치적 입장을 그래도 잘 대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에 정확하게는 26년 전인데 1995년에 우리나라 그 오천 역사에 처음으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를 처음 뽑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최연소로 단체장이 돼서 지금도 그 기록은 안 깨졌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일 먼저 나온 그 이장가 군수의 한 장면입니다. 아까 나온 분은 차승원이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이장가 군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저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두관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1%밖에 안 오는 게 아닌가. 아까 중간에 그 칼로 멋지게 한번 나온 장면이 있는데 그 국제시장에도 나왔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독일에 저 강부 간호사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제 큰형님도 사실은 독일 강부로
가서 독일에 한 13년 정도 살았는데, 간호사로 독일에 오신 포항의 행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정말 국제시장에 나온 그 영화처럼 강부로 같은 행하고 간호사로 같은 행수님과 만나서 독일에 13년 정도 사시다가 한국에 나와서 목사가 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울산에 살고 계신데요. 그 독일 이제 강부 간호사들이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해서 연금 받는 분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제가 군수 때 이제 독일에 한 6차례 정도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독일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마을에 연 한 70만에서 80만 정도 다녀가시거든요. 그리고 독일 마을이 완성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독일 마을 다녀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500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18 때 강주 조선 5.18 민주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날 조선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독일 마을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니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은 다녀가신 분 좀 적던데 어떤 분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다녀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독일 마을을 누가 만드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1,700만 정도 다녀갔는데도 뭐 아는 사람은 17,000명도 안 되니 김두관 대선 후보 지지율이 1몇 %밖에 안 나오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한백년 포럼에서 이 지지율 1%밖에 안 나온 주자를 이렇게 4번째로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선관이 매우 좋으십니다. 5번 뒤에 오는 분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제 다음에 누구 오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차기 사기 민주개혁 정부를 일걸 20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마 오늘 저를 부른 이유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볼 작정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려고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번 연속 떨어진 것도 화면에 나왔는데 2002년에 제가 남해 군수를 7년 하고 많은 사람들이 3번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3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없는 준비되지 않는 군수가 털른 군수가 되어 있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열심히 뛰었는지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3번째는 그냥 공짜로 삼선하라 해도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2번 군수를 마치고도 재연수 군수더라고요. 시장구청장은 좀 변호사 출신이나 교수 출신 중에 이런 좀 젊은 실력자들을 뽑지만 군수는 이제 고을의 원님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젊은 나이 잘 안 뽑잖아요. 내가 2번을 마치고도 제일 젊은 군수였어요. 2번째 이제 전남 나비 군수로 유명한 한평 군수하고 같이 했는데 근데 2번, 3번 하라는 도저히 저는 못하겠고 또 군수나 구청장, 시장은 전문가예요. 일반가예요. 종합행정은 일반가이기 때문에 추진력, 아이디어 소신, 능력 이런 걸 가지고 4년이면 4년 또 한 번 더 하면 8년이 되겠죠. 초대는 3년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군수를 2번 했지만 초대 2대 한 분들은 7년씩입니다. 2대부터 한 분들은 이제 4년씩 아니라 8년이 됐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주민들한테 회의가 아니다 해서 그만두고 제가 경남도지사를 출마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16.9% 정도 얻었어요. 그리고 낙선을 했는데 노무현 후보께서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제가 그 군수 때까지 무소속이었는데 그래서 남해 군민들한테 무소속이라고 약속을 하고 창원을 갔는데 노무현 후보는 그때 4월 달에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02년이니까 19년 전이죠. 그래서 참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께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강력단체장, 시도지사 한 명 당선시킨다고 약 큰 소리를 쳤는데 당선은 그냥 후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부산시장은 김영삼 정부의 경제수석을 했던 한의원 수석을 영입을 하고 경남은 무소속으로 저는 왜 무소속을 하려고 그랬냐면 워낙 새천년 민주당 인기가 없으니까 무소속을 해서 한 30% 정도 득표를 해서 연말에 노무현 후보한테 보태려는 생각으로 무소속을 고집했는데 후보가 없으니까 계속 사람을 보내고 3번째 전화를 해서
도대체 김근수는 어떤 놈하고 정치를 하려는데 나하고 안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 노던 지지율이 9% 정도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동안 열심히 해서 16.9%를 얻었고 다시 2004년 이제 3년에 그래서 저 노무현 후보에 내가 경남 본부장을 하고 부산 본부장을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올라오고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올라왔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장관을 아까 했는데 또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만 포천의 그 미군 훈련장에 한 청년 대학생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미군 스트라이크 부대 훈련장에 난입해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저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 당시 의회 권력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국회는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제가 2003년에 해임안이 가결이 돼서 제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리고 2004년에 다시 도전을 했죠. 그런데 그 유명한 박이태 의원 뒤에 국회의장을 했는데 박이태 의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2006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열린우리당 당의 최고위원이 당선됐었습니다. 그때 정동영 의장이 1위를 하고 이제 고인이 되신 김건태 의장이 2위를 하고 제가 2.18 전당대회에서 파란을 일으켜서 최고위원 3위를 해서 최고위원을 당선됐고 2월 달에 그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방선거를 지원하러 다니고 있는데 제가 나주에 가 있었거든요. 나주에 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좀 보자 한다고 연락이 와서 급히 제가 마포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와이사스 좀 다려놓고 양복 좀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마포에 내가 도착하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절대 도지사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잡는 거라. 절대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엊그제 최고위원 내가 지방선거 하는 사람한테 빚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뭘 나가냐. 안 나간다. 내가 그냥 청와대 부르니까 갔다 올게 했는데 청와대 가니까 2006년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참여정부 중간이라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뭐 부산, 경남, 울산에 후보도 없는 거예요. 강원도처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인연을 끊으려면 제가 출마를 안 하면 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부산하고 울산은 잘 모르겠고 경남은 제가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내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제 행자부 장관을 지난 뒤였기 때문에 김 장관 그 어려운 경남에서 도지사 당선돼서 김 장관이 정말 도정을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경남도가 만만치 않아서 힘들 텐데 승부를 떠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싸우면 큰 선거, 강역 선거는 정치적 자산이 좀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걸 들은 동안도 잘 기억이 그때는 들은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제가 25.5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에 남이하동에 다시 국회의원을 도전을 했는데 또 40몇 프로 계속 박이태 의원을 내가 넘지를 못해요. 제 능력도 부족했지만 하동남이라는 곳이 워낙 이 보수성이 강한 제 고향이 그래서 넘지를 못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2010년에 제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했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1년 뒤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엄덕으로 됐지 않나 싶어요. 제가 2010년에 정확하게 11년 전이죠. 53.5로 2002년에 16.9, 2006년 4년 뒤에 25.5, 2010년 4년 뒤에 53.5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6월 4일인가 6월 2일 선거 끝나고 7월 1일 취임하니까 이제 18개 시군을 다 돌고 또 직능단체라든지 우리 민주시민사회 단체 감사를 쭉 인사를 하고 밤에 잠깐 이제 도지사 3선 세 번째 도전한 걸 쭉 복귀를 하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나를 경남도지사 출마를 안 시켰으면 제가 2010년에 당선이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대통령께서 큰 선거는 승부를 떠나서
열심히 잘 싸우면 정치적 자산이 남는단 말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사실은 3-4번 했고 제가 또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해서 아까 소개도 했지만 주민투표법도 도입하고 3대 특별입법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균특회계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역할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면서 한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경남도민 350만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을까. 오만 남이 군정을 잘했다고 경남도정을 맡기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정치적으로 아마 좀 많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키워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가 길었던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지도자들이 탑다운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 역사가 이제 3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풀뿌리 현장에서 주민들과 좀 소통하고 또 주민들과 막걸리 소주 마시면서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또 국가경영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제가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감한 지방 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국가,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이거나 연방국가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확고하게 갖게 돼 있고 그것만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수도권 일국 중심주의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인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연방국가이거나 강력한 분권국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은 연방국가입니다. 강소국 연방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프랑스는 분권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하기는 하지만 분권국가에 가깝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로 주 연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주에 사실 국가성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각 주가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16개 주로 되어 있는데 주지사를 안 하고 칸슬러라고 주총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말할 필요 연방이고요. 스위스는 강소국 연방인데 왜 제가 스위스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게 되냐면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 전라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대구 경북 메가시티, 또 강원, 제주는 좀 다른 강소경제권 특별 아마 그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메가시티 공화국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스위스는 26개 칸톤 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동네 2200개의 개마인대로 구성된 나라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주지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7년인데 1년씩 윤번제로 큰 주의 주지사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연방에서 주의 어떤 권한만 빼고 다 줬냐면 외교권하고 중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권한만 빼고는 모든 걸 주에 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자주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라서 주민투표를 자주 하는 걸 아마 유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31-2년 전인데 스위스를 제가 보고 나서 굉장히 제가 그 남의 촌놈에서 그래도 유럽의 눈을 좀 뜨기 시작을 했는데요. 스위스를 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개마인 되겠죠. 마을 주민들이 막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M1이나 M16 같은 M1 같은 총 같더라고요. 칼빈총 같은 총으로 그냥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작업복 입은 잠바 입은 사람 자기 복장도 자르고 막 총을 쏘고 있어서
내가 너무 놀라웠어.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마을에서 가끔 이렇게 모여서 사격 연습도 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궁금한 게 저렇게 총을 개인 학위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기 사고가 안 나냐 하니까 스위스는 미국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스위스가 지금 개인 소득이 8, 9만 불 되고 그 소위 삶의 질 BLI죠? 베터 라이프 인덱스? BLI. 삶의 질 그 수준에서 세계 룩셈부르크 나라로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G10이 됐는데 경제 규모는 삶의 질 지수는 지금 28위, 29위더라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낮춰집니다. 저는 7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할 때 이 삶의 질 수준을 10위권으로 낮추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요. 경제 성장은 굉장히 됐지만 이렇게 낮은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서울 같은 정보와 그 R&D가 있고 기회가 있는 그런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중심 도시를 만들어서 확고한 연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는 인구가 부울경 인구보다 좀 많습니다. 870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경상도 전체 면적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강력한 스위스의 강소국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또 통일을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가감한 지방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하니까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할 때 좌파들이 쓰던 용어들이 급진적인데 왜 김두관 의원이 급진적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균형 발전은 급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 때를 놓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 하드웨어로 봤을 때 연방제 국가로 가야 된다.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연방공화국으로 가야만이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물론 이제 시대 정신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불평등 문제하고 양극화 해소 불평등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 저는 시대 정신으로 감히 규정을 합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또 제가 기재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국회의원 활동을 5년째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4년 동안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4년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했고, 또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만 하다 보니까 제 피감기관이 기재부 산하 이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런 청이 있고 한국은행이 있고 수출입은행이 있는데요. 기재부를 피감기관으로,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다 보니까 국세청 자료들을 많이 받아보게 되는데, 소득 격차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산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아마 부동산 문제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대한민국의 자산을 많이 가지는 10% 정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자산은 한 4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지수는 중국, 영국,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5,200만인데 절반이 2,600만이지 않습니까? 2,600만에서 5,200만 등에 있는 사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1.9%입니다. 2.8%. 놀랍지 않습니까? 잘 못 느끼시죠, 뭐 사실은. 근데 10%가 46%가 가져 있기 때문에 11%에서 20% 속한 사람 또 굉장히 많이 가져 있고, 30%에서 40%까지가 많이 가져 있고, 40%에서 50%까지 가 있는 분들이 그리 많기 때문에 딱 절반 2,600만이 갖고 있는 것은 전체 자산의 1.8%. 이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말한 그 정도 되는 나라는 사실은 하나의 공화국이 아니라 2개의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하고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방과 중앙의 격차도 포함됩니다만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해야죠, 당연히. 수도권에 다 몰리니까 사람이. 왜? 부울경도 굉장히 옛날 산업화의 그 집적지였고 중심이었는데 부울경도 한 해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기회를 찾아 일자리를 찾아 몰립니다. 뭐 춘천, 원주도 그래도 서울에 아직까지 춘천이나 원주는 어떻게 보면 영서지방은 지금 수도권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갈 텐데요. 이 뭐 강주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서울에 집중되고 집적된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산업화나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유리하게 작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게 작용하고 기반이 됐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섰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 있는 2,600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불균형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집중되니까 GTX도 나야 되고 심합니다. 아까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18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약 그러면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늘어날 텐데 그 185만 호 공급을 하면 그 절반은 수도권에 영내 이동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천 살다가 좀 집이 낡았으니까 신도시 어디로 옮기겠지만 영내에서 이동을 하겠지만 그 절반 200만은 틀림없이 지방에서 다시 올라올 텐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생길 텐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참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옮겨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나 했는데 제가 아직 빅마우스가 아니라서 언론에 별 보도를 안 했어요. 아주 훌륭한 신문, 지방의 신문 한 2군데만 냈더라고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이렇게 지방으로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옮기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아마 1위 달리는 주장 같은 거의 탑으로 나왔을 텐데 뉴스에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방신문 한두 군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남아공화국 있잖아요. 남아연방은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에 있고 입법부는 케이프타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신도시는 지금 이름이 좀 특이해서 지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니까 사법 신도시를 만든다니까 벌써 지방에서는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 강남 상구가 갖는 거기에 법조타운이 갖는 그 강남이 기득권이라 할까 그쪽에 법조타운이 갖는 영역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 신도시도 좀 만들어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고 300개가 넘는 지금 준공공기관이 있습니다. 1차 핵심도시에 이렇게 옮겼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지금 핵심도시 시즌2라 해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좀 옮겨야 돼요. 그럼 뭐 서울은 공동화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서울은 좀 서울 시민들 좀 쾌적하게 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서울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미국의 뉴욕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정책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요. 기본자산제라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자가 들어가면 요즘은 이재명 지사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기본자산제는 절대 주장하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만 더 높여준다 이러는데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세세하게 이제 토론을 하면 차별화가 된 걸 아는데 그냥 기본이 붙어서 그런지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 지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소득하고 기본 자산은
출발 좀 철학적 기저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언론에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소득은 이제 매월 얼마씩, 연 얼마씩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기본 자산제를 좀 먼저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올해 아까 우리 상임 대표님이 58년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100만은 조금 못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 태어났는데요. 작년 출산율이 참 송구스럽게도 30만이 무너져서 27만 정도 태어났습니다.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축복받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하고 그 신탁된 3천만 원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한 20년 정도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 6천만 원 정도 현금을 주거나 뭐 예를 들어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김두관 정부에 내년에 난리복을 만나고 김두관 정부가 출범하면 그 싱가포르 주택청 같은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분으로 주택을 주거나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3천만 원 정도를 주는 것 때문에 이제 20년 후에 혜택을 보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년도 금세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돼서 대학 등록금을 하거나 또 사회 진출할 때 쓰거나 또 고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때쯤 되면 또 자산 운용하는 분들이 좀 금융을 좀 뭐라 그러면 안내를 이렇게 해서 친구들 5명이 모여서 우리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하면 아마 이제 작은 창업 기금도 되고 그러겠죠. 하여튼 기본자산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출발을 할 때 좀 공정한 스타트에 출발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 우리 한국 사회가 9대1, 8대2의 사회인데 부모로부터 그 상속과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한 80%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자산을 승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흙수저나 수저계급으로 흙수저나 동수저로 태어날 텐데 금수저는 안 되더라도 은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 주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아닌가 이런 철학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뭐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제 지지율하고도 그 기본자산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 그에 연동이 돼서 제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또 제 지지율 올라가면 기본자산제가 충분하게 좀 홍보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자산제 하나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으면 그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기본자산제를 내고 내년 5월 10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강력하게 불평등 극복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그 전체 골고루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국정을 하고 개후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좀 잡았는데 다시 이제 정권이 넘어가서 10년 동안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한반도 평화 원형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문제 쪽에 좀 주력을 많이 했죠. 그 당시 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은 하고 개헌안도 냈지만 국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자치분권이 다 돼버리면 저는 뭐 먹고 살지 그게 제 그 유일한 무기인데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제 염려를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깊이 이해를 하셨는지 일감을 온전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선언은 하시고 이런 김두관이 해라 이렇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정책 승계 문화과 개성 문화가 안착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꼭 집권을 해야 합니다. 제가 독일 1년 연수를 하고 나서 제일 깊이 있게 본 게 이 정책 승계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지방자치 역사 30년 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했던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해 주는 걸 주민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데 중앙 권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이 힘이 하는
그 자세나 이 태도를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을 승계해서 잘 마무리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4기 민주개혁 정부를 꼭 수립을 해야 돼요. 독일이 좀 대단한 나라인 게 정책 승계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정책이라고 아시죠? 빌리 브란트는 독일의 3인당 총리인데 48년에 자기들이 집권할 줄 알았는데 한 표 차이로 기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소독의 총리 아데나우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20년 집권을 했어요. 아데나우 총리는 철저하게 친서방 정책을 내서 영국, 프랑스로부터 엄청 지원을 받았고 미국 유명한 마샬 포렌 그 지원을 받아서 소독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독일의 부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저도 독일 가서 물어봐서 라인강의 기적에 대해 물어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무슨 라인강의 기적? 우리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다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지 무슨 라인강의 기적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한 기본이 있었잖아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런데도 이제 친서방에서 철저하게 지원을 했죠. 그래서 소독이 부흥을 했는데 69년에 이제 3인당 빌리 브란트가 집권을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니까 서방권은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이제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 협력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교류 협력을 강화한 정책이 동방 정책입니다. 그 동방 정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 폴란드인데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게토, 유태인 이상자들을 기념하는 게토에 가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 유태인 희생자 모욕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진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진인데 그 장면을 보고 유럽의 모든 신문들이 독일 국민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 빌리 브란트가. 그리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서 나치 그 소위 히틀러 나치 정권 학살에 대해서 전 세계에 사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메르켈까지 일관되게 소위 그 나치 학정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에 대한 사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이 다른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대사관에 우리 이안부 할머니들 데모하는 그 시위하는 분들이 그 빌리 브란트가 유태인 게토에 가서 무릎 꿇는 사진을 들고 시했던 장면들도 꽤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정말 독일 정부가 2차 나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 빌리 브란트가 히틀러 나치 정권에 협력한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급 나치의 항독 레지스탕스를 했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는 그 당시 나치 정권의 1급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그걸 한 사람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해가지고 소위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나치 정권의 그 학정에 이만큼도 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했냐? 서독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 서독 정부를 대신해서 한 거거든요.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주 4.3 사건이 47년, 48년 그 언저리에 일어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 2~3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봉화마을에 아마 아장아장 걸음을 뗄까 말까 했던 사람, 그 당시 어린아이였는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왜? 제주 4.3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적어도 그 정도의 역사 인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동방정책 우리 저 햇빛정책처럼 처음에는 기민당에서 퍼주기 한다고 굉장히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기민당에서 야당에서 보니까 3인당이 하는 동방정책이 미래 독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거든. 나중에 기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퍼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올해가 독일 통일 31주년입니다. 70몇 년도에 베트남이 다른 방식으로 통일했죠. 전 세계 냉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는 직경 도시 아닙니까? 서독, 동독의 직경주가 굉장히 동독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북 강원도가 특별히 또 있잖아요. 아마 역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독일 통일을 기반을 이뤘고요. 하나 더 소개를 하면 독일에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의 사이가 됐죠. 김소연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슈레더 총리가 또 3인당 총리였는데 그 사람이 한 게 유명한 하르츠 계획입니다. 연금을 조금 줄이고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한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하르츠 계획을 선언하니까 그 3인당의 지지 기반이 우리 같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민 뭐 이런 중산층 이하 사람들인데 연금을 줄인다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인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 기민당 집권한 사람이 바로 16년 전에 메르켈입니다. 메르켈이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나는 기민당 당수지만 3인당 총리가 했던 슈레더 총리 하르츠 계획을 승계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유럽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세계 최고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승계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 세계 선진국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5년 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 3월 9일에 있는 20대 대선에서는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4기 민주개혁정부를 이어서 3기 민주개혁정부를 이어서 4기 민주개혁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양극화에서와 불평등 극복,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방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항보연의 출발 새 아침, 최강희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뭐 MBC 뉴스 예전, 또 내일은 연합뉴스 뭐 여러 군데 나갈 텐데 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니까 그 진행하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봅니다. 김두관 의원이 뭐 본선 경쟁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들리던데 진짜 있냐? 본선 경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1년 전에 완전 보수색이 너무 센 그 경남에서 11년 전에 내가 53.5로 도지사에 당선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작년 10년 만에 내가 고향에서 당에서 요청해서 내가 경남 양산으로 가서 저는 80일 만에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김부겸 총리는 8년 관리하고 김영춘 장관도 8년 관리는 떨어졌잖아요.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차마 못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김부겸 총리나 김영춘 장관이 저보다 부족한 게 좀 있어서 떨어졌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영역이 우리가 하는 그 운어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누가요? 제가 그런 게 무지하게 운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빨만 믿고 그렇다고 덤비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당에서 그 작년에 저를 요청할 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포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당에서 어려운데 가라고 해서 가서 한번 보궐선거 떨어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2016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이 총선이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되지만 작년 총선까지는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서가 없어 길어졌네요. 작년 총선 때는 우리 당 지지율 수도권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에서 한 27%가 앞서더라고요. 그 1월 달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김포에서 좀 수월하게 재선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양정철 원장, 최재성 의원이 보자더만은 선배님 그 부산, 경남, 울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사령관으로 가서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저를 장수라고 생각하고 요청했을 때는 제가 안 간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 부담이 되는 게 제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내가 학교도 안 나오고 고향도 오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김포시민대 나를 안아줬는데 이걸 내가 노무현 대통령 종로 같은 곳은 뭐 그냥 그만두고 가도 됩니다. 서울 안에 지역구는 그냥 지방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김포는 또 그런 곳은 아니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니까 당에서 좀 잘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내려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히 제가 역사에서 김두관의 작은 쓰임이라도 있으면 양산시민이나 경남도민들이 나를 안아줄 것이고 쓰임이 없으면 나를 내칠 거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제가 좀 부잣집 아들같이 통통하게 생겼죠. 근데 저도 이재명 지사만큼 고생스럽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뭐 양산 시민들 안 받아주면 뭐 좀 민망한 이야기면 조기정계 은퇴하고 남해 가서 살거나 여의도 저 허영 국회의원 같이 후배 국회의원들 뜯어먹고 살거나 백수건 달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좀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여의도에서 허영 위원장님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 밥값은 허영 위원장 내게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또 양산에 덜컥 저를 당선시켜주니 어떻게 합니까?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또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012년은 제가 철이 덜 들어서 그랬는지 도의사연자 4년 중에 2년만 하고 중도 사퇴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제 중심으로 막 이 대선판을 봤어요. 그 9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위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세게 좀 갈구해야 이 지지가 올라간다 이러니까 세게 또 갈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은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최근 뉴스 다스베이다라고 김우전 총수 대표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꾸 김우전 대표가 뭐 사죄를 했냐 개인적으로 물어서 소주를 몇 번 먹었는데 여럿이 먹어서 그 사죄를 타이밍을 못했다는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자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상도 버전으로 하래요. 그래서 형님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랬더만은 다음날 꽤 유수가 많이 받았어요. 그걸. 그래서 참 사람이 시원찮게 그리라도 해도 인지도를 높일 거라고 하는 김두관이 스스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또 사죄할 거는 사죄하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치 제일 안 하는 게 자기 반성을 안 하는데 깨끗하게 사죄할 건 사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지금은 좀 한갑도 지나고 철이 들어서 20대 대선에서는 우리 당이 이제 소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자산들이 선의의 경쟁을 잘해서 누가 이제 1위가 되든 그 사람 중심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지금 떠나갔고 중도층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제 그나마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래도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방역이 지금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어서 아마 10월 정도 되면 집단免疫이 형성되면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경제 성장 2% 방어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당에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 하면서 막 2%를 방어하려고 예산 조기 집행도 막 시장군수 구청장 요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5년 차에 지금 4%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게 자동차 잘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전열을 잘 정비해서 또 이 갱선을 아름다운 갱선을 잘 치러내고 또 원팀이 돼서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누가 대통령 돼도 그 사람 혼자 국정 못 이끌 거예요. 이 대선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본선 경쟁력은 그런 점도 있고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여론조사 아주 이념 성향 조사를 했는데 내가 보수다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정확하게 26%고 내가 중도다라는 사람이 33%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당내 갱선은 모르겠지만 본선은 중도와 중원을 먹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30%씩 그러면 있다 칩시다. 40% 중에서 우리가 21%를 획득해야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뽀죽한 사람보다 김동완같이 두리뭉실하게 생긴 사람이 훨씬 유리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꼭 우리가 대선 승리를 내서 또 제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부울경인데요.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다 우리 동지들이니까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600만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지방에 있는 2,600만이 참 중요한데 사실 강원도하고 저 충청, 호남, 제주가 1,300, 영남이 1,300이에요. 대구, 경북 500만하고 호남에 570만하고는 아주 확고하게 전략적 선택을 하는 지역이고 부울경 800만도 사실은 저쪽의 지지가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하나에 따라서 한 3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득표를 해야 부울경 소리가 한 35%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35% 언저리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울경 후보 중에 어찌 하다 보니까 김두관 혼자밖에 없는데 김두관 저 본선에 안 나가면 그 우리 예선 통과에 안 가면 아주 흥행도 잘 안 될 거예요. 맹심하세요. 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한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분권 국가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해소하는 미래의 대한민국 여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제 두서없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죠? 네, 질의응답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그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하신 이야기에 좀 압축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그 양극화와 불평등 일종의 우리의 오래된 과제인데 그걸 그대로 강청은 앞으로도 될 아주 불행한 미래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해법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살짝 오늘 언급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법 시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 청년들 혹은 태어날 사람들을 위한 그 기본 자산제도 자산을 좀 형성해두자. 그리고 다양한 균형 발전과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다. 이게 아마 크게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7월에 그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시게 되면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이 정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새롭게 더 알고 싶으신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진짜 뵙고 싶었고 진짜 그 스토리에 정말 감동했었던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 그 김두관 의원님을 진짜 현장에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해주신 오늘 내용 중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당원으로서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할 때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교육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대학들, 인서울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는 한 부모들은 자식을 서울로 보내려고 할 테고 그 인구 이동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기관들의 그런 분산 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그거 한 가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 당원으로서 김두관 의원님은 어느 후보보다도 스토리가 있고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오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 정치 예비 정치인들이나 정치 입문생들이 롤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나 그 입문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이나 여태까지 자신의 선거에서 느꼈던 점 중에 좀 전수해주고 싶으신 거 그거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핵심 도시를 만들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고민했을 때 다른 아이디어 차원이었지만 대학을 옮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제안들을 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당시 지금 돌아보면 대학을 옮길 수만 있었다면 대학을 옮기는 게 훨씬 더 균형 발전에
더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반성이랄까 그걸 해보게 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지금 이제 법인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평가에서 거의 상위에 속하는 49개 대학이 다 서울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격차가 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뭐 이런 대학은 서울에 이제 연고대하고 거의 맞먹는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여튼 성남시에 있는 옛날 경원대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천대로 이름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대 들어가는 성적으로 가천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격차가 커졌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하고 따로 있는데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이라든지 맞는 인력을 좀 이렇게 키워내는 게 그 충분히 부울경이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첨단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오는 이유가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교육자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종합행정하고 그런 게 예를 들면 도지 시도지사를 뽑을 때 교육감하고 이렇게 그 러닝메이트로 해서 이 강원도 교육에 재형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산간 오지의 학교는 시설도 잘해주고 아주 뭐 우수한 교원들을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한국에서도 이제 도서백지에 근무하는 분들 이 교사 선생님들한테 가점을 줘서 교감으로 이렇게 승진할 때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외가 있듯이 한국도 이제 지방대학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교육부의 교육 예산도 철저하게 지방의 거점 대학이든 아니면 공영형 사립대학이 이렇게 네트워크이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지고 지금은 저 대통령이 다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기재부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그야말로 걸발을 부리고 있는 나라고 또 행정안전부는 조직 이런 거 가지고 걸발을 부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이런 걸 하고 하물며 교육부 자체가 없는 게 교육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지방의 교육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강재 지사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도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느낌 들었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런 정책도 잘 구상을 해야 되지만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추동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국정을 저도 이제 그 종합행정도 하고 또 대통령도 좀 모셔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87년 이후에 7번째 대통령께서 5년씩 하고 계신데 청와대가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흐름이. 근데 저는 청와대 중심으로는 절대 국정이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제가 좀 지켜본 바로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국정이 잘 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이 청년들 어제 제가 그 노량진에 있는 일자리 센터장에서 대한민국 한국 청년 거버넌스 청년들하고 한 시간 반 정도 뭐 좀 담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청년 거버넌스 각 시도의 대표라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기초의회 이런 데 출마를 했던 학선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연소 군수부터 행정부 그 산림 집행부의 책임자가 됐는데 저는 그래도 그 민주주의 의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런 정치에 나서면 특히 기초의회 의원이 되셔서
기초부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장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여서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군수 이렇게 단계를 밟으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가 덜컥 먼저 됐어요. 지금도 저는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 도의회에 한 번도 2년 동안 도의회에 출석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100% 출석을 다 했는데 그 도지사 회 출장, 그 의회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1년 일정이 미리 나오잖아요. 난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도지사 회 출장을 반드시 도의회에 없는 날짜로 잡으라고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한 번도 도의회 불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의회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제 스스로 집행부 책임자만 했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비로소 의회에 국회에 와 있습니다만 근데 모든 시장군수들이 그러지 도지사 그러지는 않지만 의회에 나가면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하도 막 따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회에 출장 가면 또 의회에서 양해를 좀 해주니까 간혹 어떤 시도지사 누군지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의회가 있는데 꼭 회에 출장을 뭐 중국이나 미국 잡더라고요. 그래가 안 가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아니, 의회가 중요한 게 경남도 의회가 다 55분인데 김두관도 도민들한테 선택받았지만 55분도 도민들한테 선택받아서 55분의 값이 도지사 한 사람 값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의회로 진출하면 기초부터 시군구 의회부터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또 당료로 들어가서 또 아래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정당에 뭐 사성장군도 있고 고검장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지만 또 국회나 정당 경험이 없으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당의 정체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케이스도 꽤 있고요. 그 유럽의 뭐 핀란드 이런 데 35살 여성 총리를 보고 뭐 애송이 하냐고 우리 기준으로 뭐 그랬는데 그분 15살에 학생당원으로 입당해가지고 철저하게 당의 연수 워크숍에 참여해가지고 당원으로 권리를 다 행사하고 의무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35세 핀란드 여성 총리는 당 경력 20년이에요. 우리 당의 도지사 하다가 뭐 사정장군 하다가 뭐 고검장 하다가 들어온 사람 작년에 총선에 우리 영입대가 들어온 사람 당 경력 1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당은 우리 이 풀뿌리 정치부터 청년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제 권고. 네, 또 지금 되게 치명적인 또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발언할까요? 질문은 없고요. 네. 난 김관님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아, 칭찬의 말씀 주실 때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김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15살에 나서 민주당에 들어가지고 춘천에서 삼척이 고향에 이제 와가지고 계속 살다가 1965년도에 일본 5.18 수상하고 김종필이랑 한석정이 부정이라고 대모를 하려면 강원도 항상 대모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모를 하고 그러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님이나 우상 같은 분들을 중앙 분들이 막내입니다. 그분들이다. 했는데 출산 조공하고 뭐 죄벌써 죽었습니까? 경상도에서 우리 김용현 같은 분은 나와가 대통령 한나라당 돼서 벌써 됐어요. 근데 그건 마쿠지 마다 하고 우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옥순 스님한테 그분이 나와서 누가 나오면 불의를 보고 불의를 안 하는 사람은 악의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고. 예. 우리 김두관 의원님이 거기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하시면서 이거 고생해가지고 춘천 와서 방문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원도에 다른 거는 이런 걸 좀 못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독립유공자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강원도 이제 원통에 지금 사당도 있지만은 만해 한영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부여신자고요. 그런 시 중에서 보면은 그래 지금 뭐 노래를 해가지고 많이 버렸지만 그런 시가 있잖아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맛없이 살라 하네. 창국은 나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내놓고 성령도 제쳐놓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다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독립유공자 한 사람인데 돌아가실 적에 우리 서울에 국립묘지가 늘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어른이. 왜 그랬느냐. 처음 독립운동 한 사람 얻어 있으면 죽는데 거기에 7년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 죽었어도 바뀌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아셨습니까? 그저 한영 선생님. 그분이 우리 강원도 분이에요. 인제 원통감이 지금 사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님 꼭 대통령이 되시면 너무 좋지만 안 그래도 김두관 의원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지 실패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한영 선생 어른이 그 전에 한 번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서천고령에 그거 내가 얘기 좀 서천고령에 김옥선님은 아시지요? 예, 여성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또 저 진주 남강에 가면 농계 기가 있습니다. 농계는 여자지만 일본 항일에 해가지고 일본 여성상가 낳고 그랬던 자살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내가 10몇 살 때 들었어요. 김두관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문이 민주당이었는데 아까 좀 내가 얘기했지만 출산 조공하면서 7~8살 죽었으니까 그 어른이 대통령 나가다가 안 그랬으면 그런 데는 안 당했을 텐데 그건 그 자유당 정권에 그러다가 그 이박사 조배들인데 그 깜팔당에 그 죽었고 공산당 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죽었는데 우리 김두관 의원님도 지금 본인 좀 조심하시고 이 정치를 정말 도둑놈 사기꾼 모자꾼 하는 정치입니다.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좀 본인을 좀 먼저 돌아보시면서 그 뜻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 김두관 의원님께서도 그 꽃길만 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고모님도 사실은 이 척박한 그 민주당이 성장하는 척박한 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고모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그 김두관 의원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